네, 오늘은 관리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조직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저 앞에 1장에서 관리 과정을 봤죠. 우리가 관리 과정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획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단계가 조직, 그 다음에 인사, 지휘, 통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볼 부분이 조직 기능인데요. 이 조직 기능은 기획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조직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기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쭉 해보도록 하죠. 먼저 조직의 개념에서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 보시면 우리가 이 조직이라는 것은 기획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조직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과정, 즉 우리가 조직화, 영어로는 organizing이라고 그러죠.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조직 구조인 거예요. 구조. 우리가 스트럭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획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조직화라는 과정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고, 결과물인 우리가 조직 구조, 스트럭처, 그래서 결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조직 개념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직 개념에서는 요 과정과 결과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화로 넘어갑니다. 조직화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요 조직화라는 것은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요 조직 구조는 결과물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조직화라는 것은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 보시면은 조직화의 특징은 조직 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정 기능을 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을 관리하는 데 관련된 과정을 얘기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획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기획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화라는 것은 그 조직 안에서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기획한 업무를 해야 되는가 요 관련된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의 전체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모든 관리 기능이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수행하는 기능이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 조직화의 개념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조직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요 조직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요 조직 구조,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조직 구조인데, 여러분들 요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우리 용어 개념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 결과물로 나오는 조직 구조와 관련된 변수, 변수를 보자면, 결과물로 나오는 스트럭처에 대한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우리가 용어 개념, 즉 변수로는 우리가 구조적 변수라는 게 있고요. 구조적 변수가 있고, 요 구조적 변수라고도 하고 우리가 형태 변수라고도 합니다. 결과물로 나온 조직 구조의 형태가 어떠냐, 구조가 어떠냐, 이걸 나타나는 우리가 용어 개념을 우리가 구조적 변수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 구조적 변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복잡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분화도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분화도라고도 그러죠. 얼마나 구조가 복잡하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공식화입니다. 공식화. 여러분들 그 조직 구조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할 때 얼마나 그 행동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규칙 절차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가, 즉 업무 행동이 얼마나 공식화되어 있는가, 공식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됐는가와 관련된 개념이 집권화입니다. 집권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결과물로 나온 조직 구조와 관련된 변수 중에서 형태, 구조를 나타내는 변수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이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요거는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변수에는 그 형태를 나타내는 이 구조적 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 변수에, 즉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결정 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디다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빈 여백에다가 메모해 두세요. 그 결정 변수라는 것이 있어서 이 결정 변수는 요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그래서 일명 영향 변수라고도 그럽니다. 영향 변수라고도 그러는 거죠.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변수라는 거예요. 요것도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요 결정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전략이라던가 여러분들 조직에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것이 전략 아니겠어요?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직 구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직이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어떤가? 전략이 어떤가 또는 전략이 변동되면 우리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규모가 영향을 줍니다. 규모라고 해도 되고요. 구성원 수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성원이 적은 규모에서 많아지면 우리가 이 구성원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의 변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규모가 많아지게 되면은 조직 구성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공식화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규모도 우리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요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의 환경은 우리가 주로는 조직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을 얘기하는데 주로 외부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만약에 급변하는 환경이다. 이럴 경우에는 조직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은 그 일선에서 업무 처리하는 곳에 의사결정 권한이 위임이 됐어야 돼요. 분권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안정적이다. 별 변화가 없다. 또는 조직의 환경 변화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정태적인 환경에서는 우리가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는 것이 조직에서 업무 수행할 때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환경이 우리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내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도 조직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환경도 결정 변수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 우리가 일상적인 기술이 요구되는가, 비일상적인 기술이 요구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업무 기술만으로는 최근에 변화하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최근에 비일상적인 업무 또는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가에게 스스로 업무를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분권화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 기술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조직의 목표 달성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집권화가 돼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또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등등등 조직의 문화라던가 또 우리가 최고 관리자의 권력 통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도 다 조직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결과물로 나오는 조직 구조를 나타내는 변수에는 구조적 변수와 결정 변수가 있다는 거 알아보시고, 이 조직 구조적 변수는 조직 구조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형태 변수라고 들은다 그랬죠.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 변수라는 것은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명 영향 변수라고 들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요 구조적 변수, 요 세 가지 구조적 변수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요 세 가지 변수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먼저 분화 정도, 우리가 분화도라고도 하죠. 분화도라고도 하고 복잡성이라고 들읍니다. 여러분들 요 복잡성 또는 분화도라는 것은 조직구조, 이 결과물로는 조직구조가 얼마나 우리가 아주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분화도 복잡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복잡성이 높다, 구조가 아주 복잡하다는 거고요. 단순하다면은 복잡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복잡성은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조직 구조를 보자면은 위아래가 많으면은 우리가 수직적 복잡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직 관계, 수직적 복잡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서가 많으면은 우리가 조직도를 보자면 횡으로 쫙 펼쳐져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평적 우리가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수평적. 요건 부서가 분리된 정도, 요거는 수직 관계가 분리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우리가 지역적이라 해도 되고, 뭐 공간적 복잡성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얼마나 우리가 분산이 되어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복잡도가 높더라도 우리가 복잡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성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수직적, 수평적, 지역적 이렇게 나누고요. 요 지역적 복잡성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 학자는 요 수직과 수평으로만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문제 풀 때 그냥 뭐 수직적 복잡성이다, 수평적 복잡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 복잡성이라는 것이 욕을 많이 의미하는 거예요. 수직적 복잡성.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욕을 주로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가정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복잡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공식화 아니겠어요? 공식화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직의 규칙, 규정, 정책, 뭐 절차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정도를 우리가 공식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공식화가 아주 높은 조직이다, 행동이 딱 획일화되어 있겠죠.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공식화가 낮은 조직이다, 조직구조다, 이런 경우에는 자율성이 아주 높겠죠. 업무 처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화와 자율성은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화가 높은 조직은 자율성이 낮을 거고, 자율성이 높은 조직은 우리가 공식화 정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집권화입니다. 여러분들 요 집권화 내지 우리가 분권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분권화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 집권화, 분권화입니다. 요 집권화라는 것은 의사결정이 주로 상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직이 집권화되어 있다면 대부분 최고관리자가 결정을 해서, 우리 간호조직이 집권화되어 있다 그러면 최고관리자, 우리가 간호부장이 될 수도 있고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과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고관리자가 대부분의 간호조직에 관한 문제를 결정을 하고, 밑에 사람은 명령지시, 우리 하달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는 조직을 우리가 집권화된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분권화된 조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하부에 많이 위임돼서 구조화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분권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호조직으로 보자면은 간호 단위에서 처리되는 일이 많다, 수간호사가 결정하는 일이 많다, 이런 조직이 분권화된 조직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 집권화하고 분권화는 역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둘 다 높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집권화된 조직은 분권화가 낮겠고, 분권화된 조직은 집권화가 낮게 구조화되겠죠. 그래서 집권화, 분권화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직구조, 우리가 결과물로 나오는 이 조직구조의 형태를 나타내는 변수에는 이 세 가지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얼마나
분리가 돼 있냐, 복잡하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우리가 규정하는 규칙이나 규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집권화, 분권화는 우리가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복잡성이 아주 크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복잡성이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 구조가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조직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분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이 더 필요로 되는 조직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공식화가 높은 조직이다 이런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할 때 규칙이나 규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우리 구조화돼서 업무 수행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율성이 낮겠구나. 업무 처리가 일선에서 자율적이지 자율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조직이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권화가 아주 높은 조직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위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사람은 위에서 우리 명령 지시를 줘야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관료 조직 같은 경우는 공식화나 집권화가 높은 성향이 있는 조직을 우리가 관료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잡성과 공식화와 집권화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요거는 학자 간의 의견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체로 이러이러한 관련성이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 복잡성하고 우리가 집권화 요거는 어떤 관계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복잡성이 아주 높다. 복잡성이 아무 얘기 없으면은 요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수직적 복잡성. 그러면은 수직적 복잡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수직 계층이 많다는 거죠. 즉 관리층이 많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조직은 우리가 관리층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모든 일을 최고 관리자가 다 결정하는 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복잡성과 집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복잡성이 높은, 특히 수직적 복잡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직적 복잡성이 높은 고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권화가 좀 낮게 구조화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거기 하나 더 쓰시자면, 요 공식화와 그러면 집권화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요 관계를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공식화가 아주 높다. 공식화가 높다는 것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틀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서 결정해서 일 처리하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화와 집권화는 대부분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굳이 대체로 이렇다 이렇게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복잡성과 집권화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공식화와 집권화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의 개념 살펴봤고요. 결과물로 나오는 조직 구조의 변수 이거 살펴봤죠. 출제 많이 되는 거니까 좀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조직 과정 동그라미 2번에서 조직 과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옆에다가 가로치시고 조직화 과정 이렇게 쓰세요. 조직화 과정. 여러분들 이 조직화라는 것이 뭐였었냐면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직화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 과정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조직화라고 그래도 맞아요.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화,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제일 먼저는 우리가 결국 조직이라는 것이 기획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화 과정에서는 기획에 따라서 해야 될 활동과 해야 될 활동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을 맨 먼저 해야 되고요. 활동을 확인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들을 우리가 통합하고 업무를 분담을 통해서 통합이나 분담을 통해서 부서를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 부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부서만 편성하고 다 끝나면 안 되죠. 전체 이 활동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한 조직 구조를 유지하면서 조직 과정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화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는 뭐 쉽게 그냥 읽어보시는 선에서 이해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의 원리로 넘어갑니다. 여기 출제빈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다 가로치시고 조직화의 원리 이렇게 쓰세요. 조직화의 원리.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조직화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직화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직화라는 것이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화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조직이라는 기능이 우리가 관리 기능 중에서 기획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기능을 조직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직화의 원리라는 것은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원리인데 이 원리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기획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려면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화의 원리는 왜 필요하냐?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조직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률성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려면은 이러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조직화의 원리를 최초로 제시한 학자가 우리가 저 앞에서 조직이론, 즉 관리론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관리론에 우리가 제일 전통적 뭐 신고전, 현대이론 있었고요. 전통적 이론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등장한 이론이 과학적 관리론이었었고, 과학적 관리론 다음에 나온 것이 관리과정론이라고도 하고 행정관리론이라고도 하고 페이올이 제시한 이론이 있죠. 요 관리과정론에서 요 조직화의 원리가 제시된 거예요. 페이올이 제시한 그 조직화의 원리는 페이올이 제시하기 시작했고, 요 페이올이 제시한 원리가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사용됩니다. 예? 그러면은 요 조직화의 원리, 주요 원리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조직구조를 짤 때 적용하는 원리는 여러 원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주요 원리는 대부분 페이올이 제시한 원리예요. 그래서 주요 원리로는 우리가 계층제의 원리. 여러분들 요 조직구조 짤 때 적용하는 원리에서 우리가 주요 원리로는 계층제의 원리가 있고요. 여러분들 업무를 능력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만들려면 수직계층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계층제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가 소개되냐면 우리가 통솔범위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죠. 통솔범위의 원리. 이 통솔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만들려면 한 사람 밑에 몇 명의 부하 직원을 둬야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원리가 통솔범위, 통제폭이라고도 그럽니다. 통제폭의 원리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주요 원리가 명령통일이에요. 통일입니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요구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요. 수직계층을 만들어야 된다. 계층제. 수직계층에 의해서 명령지시가 이루어지되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지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명령은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가 명령통일의 원리입니다. 그래야지 조직의 질서 정연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은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명령통일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분업화의 원리라고도 하고 또는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같은 원리예요. 분업화, 전문화의 원리라는 거죠.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만들려면은 업무가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능률적으로 할 수 없겠죠. 또는 부서에서 너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능률적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부서가 하는 일, 개인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업무가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업, 전문화의 원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우리 다섯 번째 소개하는 것이 조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조정의 원리. 여러분들 이런 원리는 대부분 페이올이 제시한 원리거든요. 이 조정의 원리는 페이올이 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현대에 와서 현대 조직의 원리로 더 추가된 거죠. 예. 요 조정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분업 전문화를 하면은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분업 전문화가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된다. 이럴 경우에는 부서에서의 업무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은 위해서 서로 협동이나 협조나 뭐 균형이나 조화 이런 것들은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 전문화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전체 공동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직화가 돼야 되더라. 이것이 조정의 원리입니다. 조정의 원리.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소개되지 않았는데요.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책임, 권한. 보통은 우리 권한을 먼저 얘기하죠. 권한, 책임의 원리. 이렇게 쓰세요. 책임의 원리. 여러분들, 이 분업 전문화에 의해서 여기서 책임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정해졌다면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이 주어지도록 조직화해야 된다가 권한 책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책임은 일을 얘기한다 그랬죠. 업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업무가 주어진 만큼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원리라고도 그럽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결정 권한, 일만큼의 결정 권한이 주어지도록 조직화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책임만 많고 권한은 적으면 안 되고 권한만 많고 해야 될 일은 적어도 이것도 권한의 남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은 일치되도록 조직화해야 된다가 권한 책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직화의 원리의 주요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거고요. 모든 원리가 다 문제로 한 번 이상은 다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럼 먼저 요 계층제 원리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계층제 원리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상하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수직적, 중처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가 계층제 원리라는 것. 우리가 왜 계층제 원리가 필요하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면은 우리가 계층이 필요한 이유는 누가 결정해서 누구에게 지시하는가 이런 계층을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책임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에 대한 명령 지시, 즉 의사소통 통로가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통로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질서 유지하기 위한 지휘 감독이 누가 누구를 지휘 감독해야 되는가 알 수 있고요. 권한임이 누구에서 누구로 위임될 수 있는가도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우리 조직의 공동목표 설정에서 업무를 배분한다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서 업무를 배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지휘 명령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뭐 통솔이나 통합이나 조정이나 갈등 해결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래 부하 직원의 갈등이 있다. 예, 상사가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 해결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계층, 수직 계층이 있어야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도 할 수 있고요. 명령 지시에 의해서 여기서 업무 처리는 우리가 명령 지시에 의해서 업무 처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업무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승진이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층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층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나타나겠죠. 그 단점으로는 수직관계가 너무 강조되게 되면 우리가 융통성 있는 인간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 여러분 조직 구성원들이 다 수직관계로 엮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우리가 융통성을 저해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계층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계층제는 수직적인 의사소통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계층이 너무 많으면은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은 명령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아래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겠죠. 신축성도 떨어질 거고 인간을 비합리적으로 지배하는 체계가 될 수 있고 밑에 사람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질 거고 개인의 능력 발휘가 어려워지겠죠.
개성이 상실될 수 있고요. 창의성을 발휘해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조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층제는 적절하면 장점이 되는 거고 지나치게 너무 많아지면 단점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통솔범위 봅시다. 이거 통제폭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통솔범위 또는 통제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관리자가 몇 명의 부하 직원을 통솔하는 것이 능률적이냐. 즉 수간호사 밑에 몇 명의 간호사를 둬야 되는가, 뭐 중간관리자 밑에 간호감독 밑에 수간호사를 몇 명 둬야 되는가, 최고관리자 밑에 몇 명의 중간관리자를 둬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통솔범위의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폭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이 통솔범위는 이 계층제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한정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 수직계층이 많으면은 통솔범위, 부하 직원 수는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 계층이 적으면은 부하 직원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층제와 통솔범위도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통솔범위의 계층수는 반비례 관계. 이렇게 말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통솔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기 출제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표시 꼭 해두시고요. 여러분들, 이 통솔범위, 즉, 부하 직원 수를 능률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 수를 결정할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통솔범위는 조직마다, 부서마다, 그 다음에 관리자가 누구냐, 부하 직원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능률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숫자가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솔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우리가 첫 번째가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통솔범위가 증가되는 데 영향을 주는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통솔자의 의사소통 능력, 관리자의 의사소통을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여러분들 관리자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업무를 부하 직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 통솔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능력은 비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피통솔자, 즉 부하 직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하 직원의 자질과 의식구조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능력이라고 알아주셔도 돼요. 부하 직원이 우리가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으면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 이런 구성원들이 많다. 그러면은 알아서 업무 처리를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하 직원을 우리가 통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하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통솔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업무를 다루는가.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업무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가 있고요. 간단하고 단순한 게 있거든요.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부하 직원을 통솔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솔 범위가 접어질 거고 단순하고 간단하다.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단순한 생산직 공장이다. 한 사람 공장장 밑에 많은 사람을 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의료직 같이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는 아주 고도의 복잡성을 요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직처럼 많은 수를 관리 감독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업무가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 이 통솔범위라는 것은 수직계층에 속한 관리자 밑에 부하 직원 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수직계층에 속한 관리자 옆에 요 개선을 우리가 돕는 사람을 막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류라고도 하고 참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 수직계층 관리자를 지원하고 조언하는 우리가 참모나 막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수의 우리가 부하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류가 있으면은 통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분산이 되어 있는가 밀집되어 있는가 이게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한다. 좀 더 많은 수를 통솔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일하는 장소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다. 공간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을 통솔하기가 어렵겠죠. 통솔범위 좁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직무의 구조화입니다. 구조. 여러분들 직무의 구조화 정도 구조화 정도 우리가 또는 우리가 정책의 명확성 또는 어떻게 설명해도 되냐면 우리가 기획과 통제의 틀이라고 나와도 맞아요. 우리가 업무 수행할 때 기획과 통제의 틀이 얼마나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기획과 통제의 틀이 명확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업무 처리가 딱 틀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제폭을 넓힐 수 있는 거고요. 기획과 통제의 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통제해야 되는 행동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솔 범위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기획과 통제. 이거는 어떻게 알아두셔도 되냐면 관리자의 관리 업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관리자가 관리 기능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부하 직원을 많이 통솔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획이라던가 통제 같은 관리, 우리가 관리 기능이 많으면은 통제폭이 좁아들 거고, 우리가 관리 기능이 적으면은 통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통솔자의 근무 시간의 한계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통솔자하고 피토 통솔자 간에 근무 시간이 똑같다면은 많은 부하 직원을 통솔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근무 시간이 우리가 순환한다던가 다르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부하 직원을 통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반 생산직 같은 경우에 그 관리자와 부하 직원이 똑같이 일하는 곳하고, 간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는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 업무가 통솔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조직에 비해서 간호 조직 같은 경우에는 통솔 범위를 넓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무 시간의 한계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인간의 적응 상교 능력. 뭐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가 관리자 자체의 능력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능력이라던가 관심 범위. 우리가 어떤 관리자는 관심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조직 문화도 영향을 줄 거고 뭐 그 등등등이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 통솔 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거는 문제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정리하시되 우리가 증가되는 데 영향을 주는가 감소되는 데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로 요 명령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요 명령 통일이라는 것은 계층에 수직 계층에 의해서 명령 지시를 하되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 지시 받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명령 통일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 수행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명령 통일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의 상관이 명령 지시를 하지 않으면 업무 처리가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융통성이 없고 지연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명령 통일의 원리, 우리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들려면은 명령 통일도 우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 통일의 원리가 적절히 잘 적용되면은 장점인 거고, 이게 너무 또 지나치게 되면은 단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어떤 장점이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명령 지시 받도록 하는 명령 통일의 원리가 적절하다면, 우리가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하에 대한 통제가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질 거고, 또 조직 최고 관리자가 조직 전체 통합 조정도 가능해지고요. 부하 직원도 누구에게 명령 지시 받는가가 명확하고, 또 일 처리 끝나고 나서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명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의사소통이 이 명령 통일이 적절하게만 잘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으로,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직 내 갈등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면에서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단점입니다. 적절하면 장점이고 지나치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게 강조된다. 한 사람에 의해서만 명령 지시에 의해서 업무 처리한다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명령 통일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에는 횡적인 부처 간의 조정이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기능적 전문가, 대표적인 게 막류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명령통일이라는 것은 수직관계에 의해서 명령통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수직계층 옆에 설치하고 있는 막류, 즉 참모의 영향력은 줄 수밖에 없겠죠. 영향 감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령통일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에는 분권화나 권한임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는 경우에는 억제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밑에 사람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업무 처리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속성 있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업무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리가 무조건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장단점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면 장점, 지나치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로 우리가 분업 전문화의 원리로 가도록 하죠. 분업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하고, 분업화의 원리라고도 하고, 전문화의 원리라고 들으는 거죠. 요거는 우리 이 조직화 과정에서 이 조직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서 편성이라는 게 있었었죠. 우리가 부서 편성할 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획한 업무들을 분리를 해야 돼요. 업무를 나눠서 우리가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제한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분업화해서 조직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직계층도 우리가 구성원들 계층에 따라서 해야 되는 업무를 정확하게 분업화하고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나눠서 구조해야 된다. 이것이 분업전문화입니다. 그래서 분업전문화는 제한된 업무만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고, 우리 양쪽 가로 3번 보시면은 분업 전문화의 방법에서 나있죠. 분업 전문화는 우리 횡적으로만 분업 전문화 하는 게 아니고요. 수직적으로도 우리 상하계층 간에도 업무를 분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서 간에도 업무 분담할 수 있는데, 이걸 수평적이라고 들읍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도 나눠서 우리가 분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업 전문화하는 방법도 수직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능별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분업 전문화도 적절히 이루어지면 장점이에요. 모든 원리가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단점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적용돼서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장점, 우리가 너무 지나치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장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장점은 제한된 업무만 계속 반복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제한된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시간, 비용, 낭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에 따른 개인차, 이런 것들을 줄여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해결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에 의해서 업무를 우리가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음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요. 근데 장점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단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수직계층이 너무 많다, 또는 부서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제한적인 업무만 하루 종일 반복되도록 우리가 구조화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단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너무 업무가 단조롭고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업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뭐 결근율이라던가 이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나친 분업은 조직 내 각 단위 조정이 어렵다. 전체를 조정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부서가 많아진다. 전체 조정 통합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뭐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업 전문화가 적절히 잘 이루어지면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부서마다 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또 비용 낭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잘 활용되면은 비용을 줄이는 것은 장점인데, 너무 또 세분화되게 되면은 비용 낭비가 올 수 있다는 거는 단점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업무의 중복 낭비, 책임 회피, 이런 것들,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소재가 있는가 명확하지 않겠죠.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분업 전문화도 적절히 이루어지면 장점, 지나치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5번째 원리가 조정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조정의 원리라고도 하고 목표 통일의 원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이 조정의 원리는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런 원리는 그 전통적 조직 이론가인 페이오를 제시했다고 그랬고요. 이 조정의 원리는 전통적인 그 페이오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대 조직의 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분업 전문화만 하게 되면 전체 조정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 때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직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정의 원리입니다.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통일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일단 정보 체계를 확립할 때 수직적 통합, 우리 계층을 통해서 수직적 통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조직을 하고 있잖아요. 조직 전의 단계가 기획이었었죠. 기획 단계에서 기획을 수립할 때 공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부서 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조정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규정 절차, 우리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규정 절차를 기획 단계에서 잘 수립해 놓는 것도 우리 하나의 조정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 기능을 수행할 때 우리가 부서가 쭉 편성이 되잖아요. 부서 간에 우리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한다던가 위원회를 주재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조직 전체 활동을 통합하도록 하는 장치를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조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을 통해서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조직을 통해서 조직 기능을 통해서도 수직적 수평적인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기획이나 조직 단계를 통해 조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권한 책임의 원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임, 우리가 분업 전문화에 의해서 정해진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만큼 권한이 부여되도록 권한과 책임은 똑같아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원리를 권한 책임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짚어주셔야 되는 것, 우리가 조직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조직은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조직화, 결과물인 조직 구조 다 포함한다는 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결과물로 나온 조직 구조와 관련된 용어 변수에는 구적 변수와 결정 변수 구분하시고, 구적 변수 뭐, 결정 변수 뭐고, 구적 변수에 대해서는 좀 더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화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원리를 조직화의 원리라고 그러죠. 능률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적용하는 원리인데 이러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원리가 우리가 장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치면 또 단점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인가, 장단점은 뭐가 있는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의 출제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합시다.